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수천만 명의 노인들이 받아야 할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조차 노후 보장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죠. 1950년대만 해도 미국에서는 근로자 16명이 은퇴자 1명을 부양했는데 지금은 고작 3명도 안 됩니다. 일본은 1995년 이후 일할 수 있는 인구가 1,400만 명이나 줄어들었고 프랑스는 연금 지출만으로 국내 총생산의 14%를 쓰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와 직결된 현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왜 연금 시스템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제도라는 건 20세기 들어 만들어진 위대한 사회적 약속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고 세금을 내면 늙어서는 사회가 책임지고 생활비를 보장해준다는 거였죠. 문제는 이 약속이 성립하려면 숫자가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지금은 그 계산이 완전히 틀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 연금 구조는 부과 방식이라는 걸 쓰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내는 연금 보험료가 여러분 명의 금고에 쌓이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은퇴한 어르신들 통장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늙으면 그때 일하는 젊은이들이 낸 돈으로 여러분을 부양하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몇십 년 동안은 이 시스템이 꽤 잘 작동했습니다. 경제가 쑥쑥 커졌고 출산율도 높았으니까요. 일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은퇴자들 먹여 살리기가 그리 어렵지 않았던 시절이었죠. 1950년 미국만 봐도 지금보다 5배 이상 많은 근로자가 한 명의 은퇴자를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돈 내는 사람은 엄청 많고 받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었으니 시스템이 무리 없이 돌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비율이 16대 1에서 2.7대 1까지 떨어졌어요. 게다가 이 숫자에는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대거 진출한 효과까지 포함되어 있으니 실질적인 변화는 통계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2035년이 되면 이 비율은 2.3대 1까지 내려갈 거라고 예측되고 있어요. 유럽이나 일본, 우리 대한민국 같은 곳의 상황은 더 나쁩니다. 어떤 나라는 벌써 근로자 2명이 은퇴자 1명을 부양한 수는 수준에 근접했죠. 경제학자들은 이걸 부양비 위기라고 부릅니다. 일하는 사람은 너무 적고 먹여 살려야 할 사람은 너무 많아진 상황을 말하는 건데 그 파장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미국의 경우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연금 재정의 파산 위험입니다. 시스템이 약속한 금액을 지급할 능력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죠.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연금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7,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회보장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재원은 급여에서 떼는 12.4%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어요. 직원과 고용주가 절반씩 나눠내는 구조죠. 이론적으로는 충분한 사람들이 돈을 내기만 하면 계속 돌아가야 맞는데 실제로는 균형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2035년쯤 되면 사회보장연금의 신탁기금이 바닥을 드러낼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 이후에는 현재 거치는 세금만으로 약속된 금액의 83%밖에 못 준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거의 100% 가까이 지급할 수 있었는데 말이죠. 다시 말해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은퇴자들이 받는 돈이 자동으로 17%나 삭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평균적인 미국 은퇴자가 한 달에 $1,900 정도 받는다고 할 때 $300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물가 상승률은 계산도 안 하고 말입니다. 명목상 금액은 그대로 유지된다 해도 실제 구매력은 매년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물가가 오르면 똑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드는 건 당연한 이치죠. 그나마 이건 연방 차원의 문제고 주 정부 차원의 연금기금은 더 심각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미국 각 주의 공무원 연금은 1조 2,700억 달러가 부족한 상태예요. 일리노이, 뉴저지, 켄터키 같은 주는 앞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의 60%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 적자 규모가 해당 주들 연간 경제 규모의 7% 정도나 된다니까요. 미국이 돈이 부족해서 문제라면 일본은 사람이 부족해서 문제입니다. 일본 국민의 나이 중간값이 거의 50세에 육박할 정도로 인구가 늙었어요. 모나코나 생피에르 같은 아주 작은 나라 빼면 세계에서 3번째로 고령화된 사회죠. 2050년이 되면 일본 인구의 거의 40%가 65세를 넘을 거라고 합니다. 1995년 이후로 일할 수 있는 나이대 인구가
1,300만 명이나 줄어든 상황이에요. 그러니 연금 지출이 국내 총 생산의 9% 이상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은퇴하는 것도 문제지만 일본에는 잃어버린 세대라는 더 큰 골칫거리가 있습니다. 애초에 제대로 된 노후 준비를 할 기회조차 받지 못한 세대죠. 1990년대 초반 일본의 경제 거품이 터졌을 때 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완전히 얼렸고 임금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대학을 갓 졸업한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이 일본 특유의 정규직 시스템에서 완전히 배제됐어요. 비정규직이나 임시직으로 내몰렸죠. 일본에서는 이 시기를 취업 빙하기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복지 혜택도 없고 고용 안정성도 없는 일자리에서 일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요 연금 시스템에 가입조차 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바로 그 세대가 40대와 50대에 접어들고 있는데 저축은 거의 없고 연금 납부 기록도 중구난방이며 안정적인 안전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들이 은퇴 나이에 도달하면 일본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거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연금을 거의 받지 못하는 노인 수백만 명이 한꺼번에 생겨날 테니까요. 이미 재정적으로 빠듯한 나라에게는 정말 무섭도록 두려운 전망이죠. 일본 정부는 지금 연금에 쓰는 돈이 의료비보다 많습니다. 일본 경제 전체의 약 20%를 차지할 정도예요. 이걸 감당하려고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데 그 결과 국가 부채가 국내 총 생산의 250%를 넘어섰습니다.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죠. 프랑스는 또 다른 종류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파산 위험보다는 연금이 국가 예산에 미치는 재정적 부담이 문제예요. 연금 지출이 벌써 프랑스 국내 총 생산의 14%를 먹어치우고 있는데 이건 전 세계적으로 봐도 손에 꼽을 정도로 높은 비율입니다. 연금 제도를 유지하는 데 쓰는 돈 1유로는 병원이나 도이노, 에지, 국방에 못 쓰는 돈 1유로죠. 국가정 균형을 맞추는데도 쓸 수 없고요. 그리고 중국이 있습니다. 일본이나 프랑스와 달리 중국의 연금 체계는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고령화 속도는 기록적으로 빠릅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한 자녀 정책 때문에 젊은 노동자층은 좁고 노인 인구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죠. 2050년이 되면 중국에서 65세가 넘는 사람이 3억 6,600만 명에 달할 겁니다. 지금 미국 전체 인구보다 많은 숫자예요. 종국 정부 전망에 따르면 국가연금기금이 2030년대 초반에 바닥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빠르게 나아지는 생활 수준에 익숙해진 국민들한테는 엄청난 도전이죠. 선진국들처럼 수십 년에 걸쳐 개인 저축을 쌓을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수백만 명의 은퇴자들이 정작 필요할 때 없을지도 모르는 시스템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다 합쳐보면 글로벌 전망이 정말 암울합니다. 세계경제포럼의 추산에 따르면 2050년까지 사람들이 은퇴 후 필요로 하는 돈과 실제로 모아둔 돈 사이에 400조 달러의 격차가 생긴다고 해요. 지금 전 세계 경제 규모의 4배쯤 되는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연금 문제가 이렇게 명백한데 각국 정부는 뭘 하고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별로 하는 게 없습니다. 모든 해결책이 단기적 고통을 수반하는데 정치인들은 장기적 문제를 해결해봤자 보상을 받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평소에는 아무것도 합의하지 못하는 지도자들조차 이 문제에서만큼은 똑같은 입장을 취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올해 초 사회보장연금은 손대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사기나 뭐 그런 게 있으면 모르겠지만 제도는 오히려 강화될 거라고 했죠. 바이든도 똑같은 약속을 했습니다. 누가 사회보장연금이나 메디케어를 삭감하거나 은퇴 연령을 올리려 하면 내가 막겠다고요. 연금을 고치려면 사람들한테 더 오래 일하거나 더 많이 내거나 덜 받으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중 어떤 것도 선거에서 이기는데 도움이 안 되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2년에서 5년 단위로 생각합니다. 반면 연금 시스템은 100년짜리 약속이에요. 정치적 시간과 인구학적 시간 사이에 이런 불일치 때문에 모두가 계속 문제를 미루는 겁니다. 가장 간단한 해결책 하나를 봅시다. 은퇴 연령을 올리는 거죠. 경제적으로는 말이 됩니다. 사람들이 더 오래 사니까 몇 년 더 일하면 시스템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프랑스를 예로 들어볼게요. 2023년에 정부가 은퇴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올렸을 때 수백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파리에는 쓰레기가 산처럼 쌓였고 파업으로
기차와 학교가 멈췄으며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은 곤두박질 쳤어요. 프랑스가 다른 나라들보다 국내 총 생산 대비 연금 지출이 많은데도 유권자들은 이 개혁을 힘들게 얻은 권리에 대한 배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은퇴 연령 올리기가 어려우니 두 번째 선택지는 급여를 깎는 겁니다. 이것도 이론상으로는 작동합니다. 돈이 부족하면 지급액을 줄이면 되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수백만 명의 노인들을 빈곤층으로 떨어뜨릴 위험이 있어요. 프랑스에서는 은퇴자 4명 중 1명이 연금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노인 5명 중 1명이 상대적 빈곤 상태로 살고 있어요. 이 말은 약간만 삭감해도 수십만 명이 빈곤선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물가 상승은 상황을 더 악화시켜서 해마다 실질 가치를 갉아먹고 있죠. 여기에 또 다른 층위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나이든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가장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들이야말로 연금 개혁으로 잃을 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죠. 그러니 정치인들은 나중에 예산이 터지더라도 당장 혜택을 보호할 모든 동기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출을 줄일 수 없다면 다음 수는 수입을 늘리는 겁니다. 보통은 젊은 노동자들한테 더 많이 내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급여세를 올리면 이미 주택 비용, 학자금 대출, 물가 상승으로 쪼들리는 모든 집단이 타격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영국이나 일본 같은 곳에서는 젊은 세대가 자기들이 내는 돈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점점 더 의심하고 있어요. 세금이 너무 높아지면 젊고 움직일 수 있는 노동자들은 그냥 부담이 적은 다른 나라로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선택지는 민영화입니다. 이론적으로 민영화된 시스템은 책임을 정부에서 개인으로 옮겨서 공공재정에 대한 장기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칠레가 1981년에 이걸 시도했어요. 국가연금 시스템을 투자회사가 관리하는 개인 퇴직계좌로 바꿨죠. 한동안은 성공처럼 보였습니다. 국제적으로 칭찬받았고 라틴 아메리카와 동유럽의 연금 개혁에도 영감을 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충분히 납부할 여력이 안 됐고 시장 침체로 수익률이 곤두박질 쳤어요. 결과적으로 연금이 약속했던 것보다 훨씬 적게 나왔고 칠레 국민들은 거리로 나가 시위하며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칠레 정부는 다시 개입해서 최소 지급액을 보장해야 했어요. 한때 민영화했던 시스템을 본질적으로 다시 사회화한 셈이죠. 일부 국가들은 다른 경로를 택했습니다. 세금 혜택이 있는 계좌를 통해 사람들이 스스로 저축하도록 장려하는 자기부담 퇴직 시스템이에요. 여기 호주에서는 슈퍼애뉴에이션이라는 제도가 가장 잘 알려진 사례 중 하나입니다. 직장에 내장된 의무적 퇴직 저축 계획이라고 보면 돼요. 고용주들이 직원 소득의 일정 비율을 개인 계좌에 납부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고 직원들도 자발적으로 추가 납입할 수 있으며 둘 다 세금 혜택을 받아서 저축을 장려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납입금들이 주식, 채권, 부동산에 투자되어 거대한 노후 자금으로 불어나고 정부 연금을 보완하거나 아예 대체하게 됩니다. 30년 넘게 운영되어 온 시스템이고 호주를 세계 최대 퇴직 자산 보유국 중 하나로 만들었어요. 총 4조 달러가 넘는데 호주 연간 국내 총 생산보다 큽니다. 이론적으로는 책임을 개인과 고용주에게 이전해서 공공연금 예산 압박을 줄이는 모델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절충이 따릅니다.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설계된 후한 세금 감면이 정부에게 엄청난 비용을 발생시켜요. 대략 국내 총 생산의 1.9% 정도를 세수 손실로 잃는 겁니다. 그 돈이면 의료, 교육, 인프라에 쓸 수 있는 돈이죠. 그러니까 슈퍼애뉴에이션이 장기 연금 부담은 줄여주지만 동시에 정부가 다른 모든 걸 운영하는데 의존하는 자금 풀을 좁히는 겁니다. 평등 관점에서도 완벽하지 않아요. 부유한 호주인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습니다. 더 많이 납입할 수 있고 세금 감면을 더 크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반면 저소득 노동자들은 낮은 세금으로 인한 혜택이 훨씬 적고 결국 정책이 완화하려던 바로 그 공공연금 시스템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동은 하지만 주로 이미 잘 사는 사람들한테만 효과적이죠. 결국 모든 선택은 똑같은 정치적 역설로 귀결됩니다. 모두가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지만 아무도 직접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문제는 정부가 미룰수록 결국 취해야 할 조치들이 더 과격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럼 실제로 뭔가 하고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몇몇 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은퇴 연령이 고정된 숫자가 아니에요. 기대 수명에 연동되어 있죠. 사람들이 더 오래 살면 혜택받을 자격이 생기는 나이도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몇 년마다 전국적인 논쟁이 벌어지거나 시스템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개혁이 없어요. 그냥 예측 가능한 조정으로 균형을 유지하는 거죠. 2006년에 이 규칙이 발표됐을 때 공식 은퇴 연령은 65세였습니다. 2030년에는 68세로 올라가고 수명이 계속 늘어나면 2040년대 초에는 70세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수십 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할 시간을 주면서 누구도 기습당했다는 느낌 없이 시스템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독일과 네덜란드도 비슷한 길을 걸었어요. 두 나라 모두 연금 연령을 인구 통계 데이터에 연결해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더 오래 산다면 더 오래 일하자고 말하는 셈이죠. 독일에서는 현재 은퇴 연령이 66세이고 2031년까지 67세에 도달할 겁니다. 네덜란드에서는 67세이고 기대 수명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그리고 스웨덴이 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정치적 혼란 없이 연금을 개혁하는 모델로 보는 나라죠. 1990년대 초 스웨덴의 부과 방식 모델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과 똑같은 인구학적 압박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의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시스템이 터지기를 기다리거나 완전히 재건하거나. 후자를 선택했죠. 영원히 고정된 혜택을 약속하는 대신 스웨덴은 명목 확정 기형이라는 걸로 전환했습니다. 이렇게 작동해요. 각 근로자의 혜택이 평생 납부한 금액에 연동되고 경제가 느려지거나 사람들이 더 오래 살면 지급액이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교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혜택이 약 4% 떨어졌어요. 이상적이진 않지만 시스템은 건전함을 유지했고 규칙이 투명했기 때문에 폭동도 시위도 공황도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더 표적화된 해결책을 실험하고 있어요. 한 가지 접근법은 자산조사입니다. 가장 부유한 은퇴자들의 연금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거죠.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해요. 모두가 낸 만큼 돌려받는다는 개념에 도전하니까요. 하지만 예산이 빠듯할 때는 정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지원을 제공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호주와 캐나다 모두 어떤 형태로든 자산조사를 사용해요. 호주에서는 고소득이거나 슈퍼애뉴에이션 잔고가 큰 은퇴자들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공공연금의 일부를 잃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보장소득 보충금이 같은 방식으로 작동해요. 저소득 노인들의 연금을 보충해주지만 소득이 올라가면 점차 축소됩니다. 뉴질랜드의 접근 방식은 약간 다릅니다.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소득에 관계없이 뉴질랜드 슈퍼애뉴에이션이라는 정액 연금을 받지만 일반 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부유한 은퇴자들은 높은 세율을 통해 사실상 일부를 돌려주는 셈입니다. 지원을 표적화하면서도 모두가 기여하고 혜택받는다는 감각을 보존하는 더 단순하고 투명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쉬운 답은 없지만 교훈은 있습니다. 스웨덴이나 덴마크처럼 일찍 행동하는 나라들은 점진적이고 자동적인 조정이 갑작스러운 위기보다 훨씬 덜 고통스럽다는 걸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시스템이 여전히 자기들을 위해 존재할 거라고 믿어야 해요. 규칙이 하룻밤 사이에 바뀌지 않을 거고 지금 기여하는 게 나중에 실제로 의미가 있을 거라고 말이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공정한 개혁은 그런 신뢰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있다면 예측 가능한 문제를 오래 무시할수록 마침내 도착했을 때 더 파국적이 된다는 점입니다. 연금 위기는 이미 시작됐고 우리 세대가 은퇴할 때쯤이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해질 겁니다. 정부만 믿고 있을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죠. 결국 가장 확실한 건 스스로를 지키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